제가 잘못했어요. 센 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어서 힘없는 놈 돈 뺏고 있는 거 가만히 보고만 있냔 말이에요. 그놈한텐 왜 뭐라고 안 하시고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이 자식이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가 임마! 어렸을 때부터 덩치도 크고 또래보다 힘도 셌던 전 툭하면 애들이 시비를 거는 대상이었어요. 괜한 싸움에 휘말리기 싫어 마음속에 매일 참을 인을 그리며 살았지만 또 불의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 덕분에 매번 의도치 않게 주먹을 들어야 했죠.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말씀대로 공부엔 영 소질이 없는 제가 주먹질로 먹고 살 일은 전혀 없을 줄 알았는데 우연히 하굣길에 마주친 체육관 스승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면서? 야, 너 그 치졸한 동네 싸움 말고 제대로 링에서 한번 싸워볼 생각 없어? 정정당당하게. 부모님도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던 저에게 체육관 관장님은 때로는 부모님의 역할을, 스승님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절 격투기의 세계로 입문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된 운동을 배우기 시작한 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로드워크를 하고 하루에 8시간씩 훈련에 매달렸죠. 그 결과 전국대회에서 3연승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한국 격투기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30살, 이른 나이에 또 한 번 불행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 더 할 수 있습니다. 임마, 이제 그만둬. 너 끝났어. 이러다 정말 다시는 못 걷는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승리한 경기이자 은퇴전이 된 경기에서 부상으로 무릎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 그렇게 병원에서 전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됐어요. 무적인 줄 알았던 저의 몸, 링 말고는 아는 게 없었던 젊은 시절이었기에 방황의 시간은 꽤나 길었죠. 그때 지금의 아내 수연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간호사로 일하고 있던 수연이는 저와 마찬가지로 일찌감치 부모님을 여의고 늦둥이 동생을 키워내고 있던 처지였어요. 링 밖에서도 챔피언처럼 살면 되잖아. 나한테 당신이 평생 챔피언이야. 그 말 한마디가 절 다시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평생 먹여 살려야겠다. 다시 스승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도와달라 빌었고 그렇게 아내의 도움을 받아서 체육관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 대회를 나가면서 쌓아왔던 명성으로 다행히 체육관은 금방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렇게 아내 덕분에 저 역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아직까지 풀지 못한 작은 숙제가 남아있었죠. 바로 저희 처남이었어요. 아내의 늦둥이 남동생이요. 결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처남 민수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됐고 18살 한참 예민한 사춘기라는 걸 알아 조심스럽게 친해지려 노력했지만 처남과 매형관계라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청소년 지도를 하면서 그 나이 또래 친구들과 친해지는 건 도가 텄다고 생각했지만 영 쉽지 않았습니다. 처남, 요즘 기운이 좀 없어 보이는데 우리 체육관 나와서 운동이라도 배울래? 됐어요. 사람 때리는 거 배워서 뭐 좋을 게 있다고요. 이 주먹은 때리는 데만 쓰는 게 아니야. 지키는 데 쓰는 것도 주먹이거든. 저 같은 게 뭘 지키겠어요. 됐어요. 여보, 민수랑 얘기 좀 해봤어? 저남 요즘 무슨 문제 있어? 영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민수가 요즘 이상해. 예전보다 더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야. 짜증만 내고. 아무리 사춘기라고 해도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 있나? 사춘기지 뭐. 그 나이 땐 참견하는 게 죽기보다 싫잖아. 우리 체육관 애들들도 그렇더라고. 여보, 내가 민수 업어 키웠어. 제 표정만 봐도 알아. 뭐 있는 거야 저거. 별다를 거 없는 고등학생 처남의 귀여운 투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불안은 조금씩 더 커져갔습니다. 정말 처남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퇴근 후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와 처남이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식탁 위엔 아내의 지갑이 올려져 있더군요. 용돈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말을 하면 되잖아. 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지? 왜? 누가 너한테 돈 갖다 달라 그래? 어떻게 누나 지갑에 손을 댈 수가 있어? 부모 없이 거지처럼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무슨 누나가 뭘 한다고 그래? 누나가 내 부모야? 왜 부모 행세냐고. 순간 저도 모르게 처남의 따귀를 올려붙였어요. 아내도 놀라서 절 뜯어 말렸고요. 처남도 본인이 잘못한 걸 알았는지 저한테 얻어맞고 나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디서 싸가지 없이 누나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누나가 처남을 어떻게 키웠는지 뻔히 알면서 당장 누나한테 사과 못해? 처남은 사과 대신 원망 섞인 눈으로 절 한참 노려보더니 가방을 챙겨 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내는 문이 닫히자마자 제 품에 안겨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아무래도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학교에 연락을 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애는 점점 이상해지고 자기가 잘 챙겨주지 못해 동생이 이렇게 된 것 같다면서 안타까워하기만 했죠. 지금 어디 나가서 사고라도 생기면 어떡해. 내가 나가서 찾아볼게. 손찌검한 건 난데 나도 나가서 찾아볼게. 미안해 여보. 나도 처남 만나면 제대로 사과할게. 찾는 대로 연락해. 늦은 시간 처남한테 사고라도 생길까 싶어 아내와 나가 한참 동안 처남을 찾았죠. 그러던 중 아내한테 연락이 왔고 처남을 찾았구나 싶었는데 아내는 오열을 하면서 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더군요. 정신없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니까 처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있지 입술은 다 터졌지 군데군데 보이는 멍까지 평생을 주먹질만 하고 살아온 제가 그 상처들을 모를 리가 없죠.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이게 지금 다 무슨... 환자분은 다발성 타박상이 있고 늑골 2개의 금이 갔습니다. 복부 뇌출혈도 약간 있어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에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는데 상처 양상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 타박상이 있고 특히 늑골 골절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때 생기는 부상이에요. 침대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처남을 보고 의사부터 아내까지 모두 나가 있으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둘이 남은 처남 앞에서 전 무릎을 꿇었고 놀란 처남은 아픈 몸을 부여잡고 침상에서 내려왔죠. 처남,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솔직하게 한 번만 얘기해줘. 남자 대 남자로 부탁할게. 내 아내 더 이상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지가 않아. 매형, 그게 처음엔 1,000원, 2,000원이었어요. 하루에 10,000원씩 안 가져오면 때리겠다고. 가족들도 다 죽여버린다고. 돈이라도 주면 조용하겠지. 오늘은 돈이 있어서 안 때리겠지. 하루하루 버틴 거예요. 박기택 그놈 진짜 악질이에요. 부모님이 돈도 많아서 학교에서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다 내가 약해 빠져서 그래요. 가족들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예상대로더군요. 처남의 핸드폰을 보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일진들에게 와 있던 협박성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에게 처남 간호를 잘 부탁한다는 얘기만 남기고 체육관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처남을 괴롭혔던 무리들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절 부모처럼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 일처럼 열을 내더군요. 관장님, 박기태 그놈 애들 통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악질이에요. 사고 쳐도 부모가 돈을 다 해결해주니까 기고만장해서 약한 애들끼리 싸움 붙여서 판똥 걸고 학교에서 내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야, 너 땡땡 고등학교에 방송부 친구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놈 방송부라서 맨날 거기서 애들 싸움 붙이고 노니까 거기 CCTV는 제가 따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얘들아, 거기까지만 부탁 좀 한다. 주먹질 좋아하는 놈이니까 제대로 주먹 맛 좀 보여줘야지. 아내를 통해 학교에 연락을 해봐도 교장부터 담임 선생님까지 박기태라는 놈을 감싸기 급급하고
다 큰 애들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냐. 애들 싸움에 왜 어른까지 껴서 일을 크게 만드시냐고 하냐. 은근히 합의를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된 처벌을 만들기 전에 이 시건방진 놈에게 어른의 쓴맛을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어 제가 직접 나서겠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놈의 하굣길 길목에서 체육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죠. 친구 3명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면서 돈을 세고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그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아이, 신내나게 생긴 아저씨 또 뭐야? 아저씨, 제가 오늘 기분이 좋아서 봐드릴 테니까 그냥 조용히 비키세요. 안 그러면 크게 다쳐요. 에? 너 민수 알지? 내가 민수 보호자인데. 야, 민수 보호자란다. 민수 애미애비도 없는데 뭔 보호자예요. 꼬라지를 보니까 뭐 체육관인가 뭔가 한다는 그 매형? 뭐 합의금이라도 주시려고 오셨어요? 나도 여기 맞았는데 걔가 싸움도 못해가지고 누워서 나를 막 핥히더라고. 기집애같이. 기태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한다면서? 야, 너 그 치졸한 동네 싸움 말고 제대로 링 위에서 한 번만 싸워볼 생각 없어? 정정당당하게. 왜? 쫄려? 뭐, 쫄려? 이 아저씨가 진짜 오늘 제대로 미쳤나 보네. 민수랑 같이 아저씨도 병원에 누워있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요, 붙어. 안 그래도 우리 민수 누워있어서 내가 몸이 영 심심했는데 잘 됐네. 상황은 많이 달라졌지만 관장님이 절 처음 링으로 올리셨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기태라는 놈을 데리고 비어있는 저희 체육관으로 들어왔고 박기태 놈의 패거리들도 우르르 따라 들어왔습니다. 장비를 던져주고 애들이 보는 앞에서 링 위로 올라가며 말했죠. 너네 약한 애들 싸움 붙이고 내기하는 거 좋아한다면서 오늘 내가 이길지 얘가 이길지 내기 한번 걸어보지 그래. 야, 이 아저씨 졸라 웃긴다. 그치? 아저씨가 지면 뭐 해줄 건데요? 뭐 무릎 꿇고 내 다리 사이로 기어가서 빌기라도 할 건가? 그래, 합의금도 제대로 물어줄게. 대신 내가 이기면 오늘 나한테 두들겨 맞은 거 링 위에서 정정당당하게 진행된 스파링이니까 합의금 없는 거다. 그리고 지금 내가 찍고 있는 동영상에다 니들이 얘기해. 민수 저렇게 만든 거 니놈들이라고. 학교에서 약한 애들 가지고 싸움 붙인 것도 다 니들 짓이라고. 내가 이기면 이 영상 네 부모, 네 학교 선생님들, 경찰들 전부 다 보낼 테니까. 뭐라고? 야, 그딴 게 무슨... 왜? 너 싸움 잘한다면서? 질 것 같아서 겁나나 봐. 아이씨, 깝치지 마. 그래, 다 찍어. 다 넘겨. 야, 뭐해? 동영상 찍는 데잖아. 니네 나 못 믿어? 그래, 내가 그랬다. 민수 그 찐따는 내가 패고 학교에서 내기하는 것도 내 짓입니다. 됐어요? 이제 이빨 좀 그만 털고 제대로 붙지? 그래, 입 꽉 깨물어라. 동영상으로 애들의 자백을 받아놓고 전 오랜만에 글러브를 끼고 링 위로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다친 이후로 스파링은 절대 하지 않았지만 글러브를 낀 순간 다시 선수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달라진 눈빛에 기태놈은 주춤했지만 누군가의 시작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전 기합 소리를 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처남이 그동안 당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몸이 기억하는 스텝이 현란하게 나왔고 고등학생이 날리는 주먹을 단 한 대도 맞지 않고 모두 피했어요. 그리고 제 어퍼컷은 정확하게 그놈의 턱에 들어갔죠.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쓰러진 놈은 꽤나 아팠겠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전 그렇게 몇 대 더 주먹을 갈겨줬습니다. 아이씨, 뭐하고 있어. 이러다 나 치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야, 다 올라와. 꼴랑 주먹 몇 대 맞고 제대로 정신 차리지도 못하는 어린 놈이 비틀거리면서 링 위에 기대고 밑에서 웅성거리던 패거리들에게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선수 출신이라지만 집단으로 달려드는 건 어쩔 도리가 없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때 체육관 문이 열리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제자들이었죠.
야, 스파링은 쪽수 맞춰서 해야지. 너희들은 글러브 끼고 우리랑 붙어. 아이씨, 박기태 뒤질라면 너 혼자 그거 네가 다 시켜서 한 짓이잖아. 우리까지 끼어들이지 말라고. 야, 당장 안 와? 야, 어디가 당장 오라고. 어디가? 아직 경기 안 끝났는데. 믿었던 패거리 놈들은 제자들을 보자마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치기 시작했고 그렇게 전 마무리 킥으로 박기태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진 놈은 그야말로 KO패를 당했고 전 분해하는 놈의 얼굴 앞에서 경기 전 찍은 동영상을 그대로 미리 알아놓은 놈의 부모와 학교 경찰들에게 순서대로 전송했죠. 안 돼. 안 돼. 우리 부모님 아시면 저 진짜 죽는다고요. 네 부모 무서워하기 전에 우리 민수한테도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야지. 주먹은 임마 너처럼 무식하게 쓰는 게 아니거든. 제가 보낸 동영상의 파급력은 생각보다 대단했습니다. 그 동영상 하나로 정치인을 준비하던 박기태의 아버지는 바로 아들을 팽해버렸고 덕분에 무소불위의 권력일 줄 알았던 박기태는 바로 학교에서 학폭위에 소집되고 그동안 당했던 애들이 합심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체육관 애들이 힘써준 덕분에 박기태 놈이 구질구질하게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비는 장면까지 SNS에 돌아다니며 그놈은 정말 동네에서 얼굴조차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아팠던 처남은 드디어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했지만 그놈들이 없어지고 나니까 안정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친구들도 생겼고요. 처남이 학교에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기태 무리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다른 학생들이 처남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에 맞서 싸운 용기를 인정받은 거죠. 매형, 친구들이 저 대단하다고요. 학교 폭력에 맞서 싸웠다고요. 사실 매형이 다 해주신 건데 민망하네요. 처남의 밝은 표정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내도 너무 기뻐했고 저도 참 기뻤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아니었다면 민수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기도 싫어. 나 혼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당신이랑 처남은 내가 지킬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 어떤 동생인지 뻔히 아는데.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생겼어요. 저희 처남 드디어 운동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저 매형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운동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매형처럼 약한 사람, 아니 적어도 내 사람들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우리 처남 드디어 남자 됐네. 매형 챔피언인 거 알지? 운동 설렁설렁 할 생각이면 꿈도 꾸지 마. 내가 처남 졸업할 때쯤엔 챔피언 만들어줄게. 적당히 해, 적당히. 민수야, 너 운동하다 성적 떨어지면 누나 가만 안 있는다. 눈치 보고 소극적이던 처남은 저와 요즘 운동을 시작하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소외된 친구를 위해 나서줄 줄도 알고 누군가를 지킬 줄도 아는 사람. 또 자기 의견과 주장은 확실하게 표현하는 건강한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나이차가 있어서 처남과는 거리가 있을 줄 알았지만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며 품었고 이렇게 큰 사건을 함께 견뎌내서 그런지 이젠 그냥 한 가족이자 내 동생 같아요. 처남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고요. 처음엔 서먹했는데 이젠 진짜 형제 같습니다. 어느 날 처남이 진심을 담은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어요. 매형, 제가 매형을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무섭고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내가 왜 무서웠어? 난 우리 처남이랑 친해지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왜 무서웠지? 저랑 다르게 너무 강해 보여서요. 그게 멋져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서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도 별로 안 하시고 과묵하셔서 좀 무섭더라고요. 난 친해지고 싶었어.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너무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할까봐 말을 아낀 건데 서로 오해했었구나. 그럼 지금은 어떤데? 솔직히 지금은 누나보다 매형이 제일 의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매형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괴롭힘 당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누나한텐 비밀인 거 아시죠? 나도 이제 처남이라기보다 내 친동생이 생겼단 기분이라 너무 좋네. 우리 정말 한 가족이니까 이제 속 터놓고 다 말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며 사는 거다. 누나한텐 몰라도 나한텐 진짜 꼭 말하기다. 당연하죠. 저 이제 매형 없이 못 살아요. 진솔한 대화까지 나누고 나니까 정말 가족이 이런 건지 싶더라고요. 체육관에서도 처남은 인기가 많고 친구들과 정말 잘 어울립니다. 다른 아이들도 처남의 변화를 보고 놀라더라고요. 처남은 이제 신입 회원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성숙해지고 단단해졌구나 싶더라고요. 자식을 낳아 키울 마음이 솔직히 없었는데 오히려 처남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며 저희 부부는 2세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 그에 따른 책임감을 갖는 것에 대해 저희 부부는 많은 것을 깨우쳤거든요. 요즘은 2세 준비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언젠가 찾아올 저희 부부의 축복인 2세, 그리고 처남이 얼른 커서 소주 한잔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리며 오늘도 전 우리 처남을 건강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어요. 가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어려울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함께 성장해가는 것 말이에요. 이제 민수는 제 자랑스러운 동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남이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을 만나더라도 저는 늘 그의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돕고 지지할 거예요. 민수가 저의 도움을 받으며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역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전 민수가 훗날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따뜻하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굳게 믿어요. 그리고 곧 만날 저희 부부의 2세도 민수와 함께 저희가 주는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나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진심으로 아끼고 보살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참 기대가 돼요. 물론 살아가면서 행복한 날만 가득할 수는 없겠지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때론 서운함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며 풀어나가고 서로의 입장을 헤아리며 이해하는 지혜도 함께 키워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매 순간 소중히 쌓아가며 웃음과 눈물이 공존하는 우리만의 얘기를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저희 가족이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어떤 역경도 함께 이겨낼 수 있길, 그리고 그런 저희 앞날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제 처남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학생을 보게 된다면 혈연이나 인연을 떠나서 어떤 관계든 우리 어른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따뜻한 사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요. 아이들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짊어지고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먼저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겐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따뜻하면서도 현명한 도움이 늘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심과 배려, 인내심이 있는 조언이야말로 아이들이 스스로 믿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다른 분들처럼 사연으로 만들어 볼 만한 이야깃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제 결혼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가 고향인데요. 집안 사정에 의해서 중학교까지만 고향에서 생활하고 고등학교는 경기도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다름 아닌 제 외조 부모님께서 계신 곳이었지요. 제가 3남매 중에 맏이 장남인데요. 제 밑으로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동생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폐질환을 앓았던 이유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큰 병원이 그 동네에는 없고 멀리 나갔어야 했는데 경제적인 형편도 어려웠던 집이었기에 여러모로 망설여졌었죠. 그렇게 큰 병원에 갔어야 할 때를 놓쳤던 여동생은 결국 후유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 마당에 남동생은 어렸을 때부터 정신이 산만한 녀석이었어요. 지금이라면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라는 것을 쉽사리 진단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통칭 ADHD라는 것을 남동생은 앓고 있었지만 당시엔 그런 게 뭔지 몰랐을 때였습니다. 정말 무지했었네요. 남동생은 그저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였고 부모님과 자기 형제들의 말을 지독히도 안 듣는 골칫덩이였을 뿐이에요. 도대체 뭘 먹고 저렇게 산만할까? 아유, 매사에 집중하는 꼬라지를 한 번도 보질 못했구나. 장훈아, 네 막내 동생을 어떡하면 좋니? 엄마,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장석이는 엄마 아빠가 제일 아끼시는 막내잖아요. 사랑만 받고 크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잠시 우쭐거리는 거겠죠. 학교에서도 애가 이상하다고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아유, 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산만하다 뿐이야. 무슨 애가 저렇게 감정이 널뛰기를 할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된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슴을 치면서 고민한단다. 전부 다 어미인 내 잘못이겠거니 하면서. 일가 친척들이 죄다 가난한 데다가 소위 가방끈 짧은 집안이었던 저희 집이었기에 부모님께서는 자식 농사에 내심 기대가 많은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결혼하신 해에 태어난 자식이에요. 어머니께서 임신하는 바람에 두 분이 서둘러서 살림을 합치고 부부가 되신 것이었죠. 저를 낳고 정신없이 사시던 와중에 금세 생겼던 생명이 바로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저랑 여동생은 나이 터울이 2살이에요. 마지막으로 남동생은 저보다 6살이 어립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동생을 낳고 키우셨을 적에는 부모님께서 아직 경황이 없으셨던 상태라고 한다면 남동생은 철저히 두 분께서 아이 낳자고 충분히 상의를 거치시고 계획을 하신 끝에 태어난 생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다르셨을 겁니다. 원체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저나 여동생과는 다르게 남동생 녀석은 활발한 편이었으니까 더욱 그랬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 남동생에게 애정과 기대를 마음껏 주셨습니다. 저는 늘 막내한테 양보해야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고요. 하지만 두 분이 생각하셨던 것과는 달리 남동생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로 자꾸 엇나가면서 오만 말썽을 부려대고 의사소통마저 원활해지지 않는 상태에 이르자 부모님께서는 몹시 절망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은 뭘 해도 안 되는 집이구나 이런 식으로 처지를 비관하셨던 것 같습니다. 남동생한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니까 여동생이 아픈 것도 놓치셨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맞물려서 저는 외조 부모님께 보내셨던 것입니다. 저는 1년에 2회 혹은 3회 방문에 그치는 외가댁에 가서 살게 됐다는 것이 너무 낯설고 싫었던 기억이 나네요. 혼자 거기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한다니. 게다가 외할아버지께서는 성정이 괴팍한 분이셨기 때문에 겁부터 났습니다. 저는 안 가겠다고 버티려 하였으나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지요. 김장훈이! 니는 장남이라고 있는 머스마가 그래 나약해 빠져가 커서 무슨 일을 하려고 카노? 니 지금 우리 집안 돌아가는 꼴 안 보이나? 니 이것만 말해봐라. 니 눈에는 안 보이나 보제? 아니요, 보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당시 몸을 담고 계셨던 회사에서 입지가 위태로워지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뜻에 따라 경기도의 외가댁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입학한 고등학교 첫날, 촌놈 새끼라고 많이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첫 1학기가 힘들었을 뿐 시간이 지나자 친구들도 생기고 점차 적응을 했었기 때문에 초반에 그 괴로웠던 기억이 꽤나 희석된 것 같습니다. 조금 웃긴 사실은 경기도가 북부 남부로 갈리는 만큼 정말 그 안에서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외가댁이 있는 곳은 지명만 경기도일 뿐 사실상 시골이었답니다. 그런 곳에서 학교를 다니는 놈들이 저한테 촌놈이면서 놀렸었던 거예요. 단지 제가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죠. 외조 부모님과 사는 생활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무서워서 그 좁은 외갓집에서 허튼 소리 한번 크게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었네요. 용돈은 따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요. 학교 다니면서 필요한 돈, 그런 것만 일목요연하게 적어다가 외할머니께 요청을 드리면 딱 그 금액만 받는 정도였으니까요. 여동생은 아파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자식을 교육시키고자 하셨던 부모님께서 또 한 번 절망하시는 순간이었죠.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던 저는 미친 듯이 막바지 공부에 매달렸어요. 아픈 여동생과 여전히 말썽쟁인 남동생,
이 집을 건사하려면 장남인 제가 성공하는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소재의 모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저한테 부담을 안겨주셨습니다. 항상 너밖에 없다. 네가 우리의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저를 믿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숨이 막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저는 조금 독특한 인연을 하나 맺었어요. 제가 식당에서 해산물을 잘못 먹고 배가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일찍 저녁으로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헤어졌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미친 듯이 배가 아픈 것입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도중에 제가 비틀거리면서 기댈 곳을 찾았습니다. 어떤 집 담벼락에 기댔다가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 괜찮으세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어디 많이 아프신 거예요? 어쩌다가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나오던 누군가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는 외쳐댔습니다. 제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창피하고 민망한 마음이 들었으나 배가 너무 아픈 것이 우선이었어요. 저는 바들바들 떨리는 입술 사이로 간신히 제 상태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해산물을 먹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기 혹시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여기 바로 뒤쪽이 제 친구 집이에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길이고요. 화장실도 있고 아마 약도 있을 테니까 가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고 저에게는 은인이었던 여자분의 부축을 받으며 그 집으로 향했어요. 거기까지 가는 길이 엄청 멀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골목 입구에서부터 그 집까지 얼마 안 되는 거리라는 것을 알고는 얼마나 놀랐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에 당도하였고 그 은인의 친구분께 양해를 구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이런 세상에 제 얼굴은 완전히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에서 다 식은땀이 흘러나왔던 모양이었어요. 외투 안에 받쳐 입었던 티셔츠가 아예 푹 젖어 있었죠. 입술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하얗게 질린 색이었고요. 이런 끔찍한 몰골이었으니 생판 모르는 남자였지만 그 은인분께서 저를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로도 저는 그 여자분 그리고 그녀의 친구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화에 좋다는 무슨 액기스를 저한테 건네주셨는데 저는 아무 의심도 않고 무작정 그걸 받아 마셨지요. 그리고 몇 분 안 지나니까 제 배에서 소화되는 듯한 느낌이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이제야 좀 앞이 선명하게 보이는 기분입니다. 도와주셔서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집에 가족들도 없겠다. 도와드리기 어렵지 않았어요. 그쪽 데리고 온 거 제 친구니까 친구한테나 고맙다고 하세요. 그 친구분께서는 저한테 시큰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제 은인 쪽을 쳐다봤는데 희한하게도 제 착각이었을까요? 그 은인분께서 저랑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려서 저를 피하셨는데 그 기색이 조금은 부끄럽다는 느낌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만 스스로가 민망해서 저는 멋쩍은 기분으로 일어났죠. 그 친구분께서는 집을 나서는 저에게 그 은인분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며 부탁하였어요. 저는 어렵지 않게 그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왔던 길을 되돌아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둘이 향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깨까지 오는 키의 그녀. 긴 생머리를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밤이었기 때문에 더욱 분위기에 취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그 은인과 제가 같은 번호의 버스를 타려고 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왠지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어색함을 떨쳐내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또래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저랑 동갑이었어요. 동갑 친구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대화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아쉬웠던 건 저보다 그녀가 먼저 내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데려다 주겠다는 것을 그녀는 극구 사양했어요. 혹시라도 남자랑 같이 있는 거 가족들한테 들키면 골치 아파져서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렇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저를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우리가 마주친다면 아까 약속한 대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때는 바로 말 놓고 친구하기입니다. 과연 그런 때가 올지, 온다면 언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런 걸 남기고 헤어지는 게 서로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같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이 헤어졌는데 만난다면 그건 진짜 운명일 테니까요. 그녀의 말에 제 가슴이 막 뛰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그녀는 달콤하고도 낭만적인 말을 할 줄 아는 여자였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보는 건 처음이었기에 그녀와 짧은 인연을 남긴 것만으로도 갑자기 제 인생이 풍요로워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났다가 그렇게 헤어졌어요.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때때로 그녀가 생각나서 처음 만났던 버스 정류장 근처를 종종 배회했어요. 그 친구분의 집 근처를 기웃거린 적도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도 안 하게 되었고 생각에서도 점차 그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긴 했지만 말이에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무척 바빴습니다. 여동생은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을 하였지만 사회생활은 아직이었어요. 남동생은 고등학교에서 영 겉도는 녀석이었고요. 부모님께서는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집에 돈을 대줘야만 했어요. 제 최소한의 생활비만을 남기고 전부 집으로 붙였습니다. 외조부모님을 챙기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가댁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 집에서는 외조부모님께 돈을 한 푼도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요. 가족이니까 손자니까 당연히 알아서 보살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님께서는 품으신 채 외가댁으로 단 10원 한 장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받았던 은혜를 갚는 것은 그러니까 온전히 저의 몫이었죠. 저는 도리를 아는 놈이었을 수도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답답하고 고지식한 놈이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기 시작하였음에도 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연애도 해봤지만 저의 이런 면모 때문이었는지 그 관계들은 오래가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퇴근길이었고 지하철 안이었습니다. 인파 속에서 문득 저는 왠지 낯설지 않다는 느낌의 여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쪽도 저를 본 겁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입모양으로 저를 향해 혹시 하는 사인을 보내오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나오는 웃음을 그대로 터뜨리며 그 사람만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쪽도 마찬가지였죠. 다음 역에 도착하자 저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 역에서 둘 다 내렸습니다. 제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물어봤죠. 원래 여기서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 내리려면 한참 남았었어요. 그쪽은요? 저도 꽤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셨구나.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우리 반말하기로 하지 않았었나? 내 기억이 틀렸어요?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말 놓을게요. 오랜만인데 그간 어떻게 지냈어? 원래 알고 지냈던 사이도 아닌데 어떻게 지냈냐고 묻는 게 왠지 웃기게 들리네. 난 그냥 잘 지냈어. 너는? 3년 사이에 또 그렇게 배탈 난 적이 있었어? 3년이 아니라 4년인가? 3년에 가깝지만 해가 넘어간 걸 보면 4년 만이지. 나는 그때 이후로 해산물을 워낙 기피하면서 산지라 배탈은 안 나봤어. 그런데 내가 그때 먹었던 엑기스의 정체가 뭐야? 암만 생각해도 그게 용했던 것 같아. 그거? 나도 몰라. 아마 내 친구 걔도 그게 뭔지 몰랐을걸? 그냥 집에 있으니까 아무거나 일단 환자한테 줘봐야겠다 싶어서 줬던 거지. 대충 소화에 좋다고 그런 말 하면서. 그녀와 마치 3일 만에 다시 만난 것처럼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별것 아닌 대화에도 금세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을 빠져나가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카페로 갔고 그곳에서 오래 대화를 나눴어요. 굉장히 즐겁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역시 그녀는 저에게 특별한 기운을 가져다주는 인물이었죠. 그리고 다시 만나서 알게 된 그녀는 꽤나 낭만주의자였습니다. 현실적인 것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좋아했으며 운명이라든지 인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빠져드는 것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그녀 역시도 저를 좋아하게 됐어요. 다시 만난 기념으로 친구를 하자고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
저는 이미 그녀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그녀 또한 저와 비슷했었다고 합니다. 아니, 비슷했다기보다는 저보다 한술 더 뜬 사람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저를 마주친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저 남자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니 저보다 여러모로 앞섰던 셈이죠. 친구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 허울은 오래가지 않았고 연애로 금세 발전하게 됐어요. 저는 집안에서 3남매 중 장남이었는데 반대로 그녀는 집안에서 3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위로 오빠와 언니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둘 다 결혼을 했기에 미호는 자기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낭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녀의 남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독특하게 첫 만남을 시작했던 저희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아내의 집안이 여러모로 확실히 저희 집안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그랬고 살아온 궤적을 봐도 그랬습니다. 또 아내의 오빠인 형님, 아내의 언니인 처형 이렇게 두 분께서는 결혼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형님께서는 결혼하시고 나서 업무적인 이유로 거의 필리핀과 베트남 등지를 오가면서 지내시느라 접점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처형과는 거의 처가댁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편이었어요. 처형과 형님 부부가 사시는 곳은 강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의 남편 되시는 형님께서는 원체 집안이 부유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첫째와 둘째는 결혼을 남부럽지 않게 잘 시키셨지만 막내 셋째는 별 볼 일 없는 결혼을 시키게 된 셈이었지요. 바로 저처럼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사위를 맡게 되셨으니 속내가 무척 떨떠름하셨을 것입니다. 고향이 그런 동네면 최소한의 그쪽에 땅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여태까지 땅도 한 평 안 사두고 대체 뭘 한 건지. 가족들이 아무도 미래에 대한 대비에 관심이 없었나 보네. 우리 막내딸이 엉뚱하기는 해도 애가 순진하고 착하고 똑부러지는 구석이 넘치는 앤데 아유 어쩌다가 자기 신랑감은 이런 식으로 골랐나 모르겠네.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지만 내가 그 속을 모르겠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저희 결혼 전에 제 앞에서 하셨던 말씀으로 미뤄보더라도 충분히 그러셨을 거라는 게 짐작이 됐죠. 제가 결혼을 한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언제 여자를 만나고 있었냐면서 펄쩍 뛰셨습니다. 아직은 당신들에게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저에게 설교하셨고요. 제가 결혼해서 제 가정에만 충실할까봐 그게 걱정이신 모양이었습니다. 제 결혼에 제대로 보태줄 미천도 아직은 없다면서 웬만하면 결혼을 미루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희 부모님께 직접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혼하는데 아무런 돈도 안 보태주셔도 돼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결혼하는 거 허락만 해주시면 절대 아버님 어머님께 손 안 벌리고 살게요. 당돌한 말투에 놀라신 부모님께서는 마치 홀린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마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서는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견례 그리고 결혼식 때가 되어서야 부모님께서는 제가 결혼하는 여자의 집안이 저희 집안보다 훨씬 부유하다는 것을 눈치채셨어요. 그런 저희 부모님의 기색을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지켜보셨고요. 못 배운 집안, 없는 집안은 웬만하면 상종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거늘. 아휴, 막내딸이 죽기 살기로 결혼하겠다고 우기는데 그걸 확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 이미 어쩔 수 없다지만 최대한 저쪽 집안하고는 교류를 안 했으면 좋겠네. 부족한 사위 하나 드리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그 집안 식구들까지 딸려오는 걸 절대로 안 될 일이지. 장모님께서 투덜거리셨을 때 근처에 있던 저 들으라고 일부러 크게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결혼이란 나와 상대의 만남이라기보다 내 가족과 상대의 가족이 만나다는 의미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그랬고 아직도 그런 것 같아요. 수십 년을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사람들과 가족 행세를 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저처럼 눈에 차지 않는 조건의 인물이라면 더더욱 처갓집 식구들은 제가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혼한 이후 저는 장모님의 일정한 레파토리에 시달려야만 했어요. 김서방, 내 친정집이 옛날엔 말이야 원래 알아주는 양반 가문이었어. 그래서 나도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 저만 보면 저를 앞에 앉혀주시고 당신 집안의 옛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때는 그러려니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다 들어드렸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길 없는 옛날 이야기일 뿐이었어요. 지역을 호령한 가족들이었다는 등, 의인이 되기 위해 재물을 저버려서 어쩔 수 없이 집안이 축소되었다는 등, 그런 걸 제가 듣고 나서 정확히 사실을 알 길이 없었죠. 장모님께서는 단지 막내딸의 사위로 들어온 저를 향해 나는 이렇게 잘난 핏줄이니까 네가 잘 알아두고 알아서 잘 기어라, 이런 의미를 끊임없이 표하고 싶으셨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장모님께서 자꾸만 저의 길을 꺾어놓고 마치 저를 당신의 노예 삼으시려는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구시는 게 많았는데 그것까지 다 적자면 제가 사연 한 개로는 이야기를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겪었던 에피소드가 정말 이상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만 더 부족했어도 아마 저는 이 집안 사위 안 하겠다며 뛰쳐나갔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으며 아내 또한 저와 결혼한 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으므로 제가 무슨 수모를 몰래 당하든 말든 묵묵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심장을 후벼 파는, 저를 제대로 공격할 수 있는 카드를 장모님께서는 따로 쥐고 계셨죠. 처형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셨단 건 위에서 제가 밝혔었죠. 처형께서는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결혼한 뒤로는 처형과 형님 부부가 딸을 하나 더 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딸과 서로 동갑입니다. 같은 해에 처형과 아내가 출산을 했어요. 처형은 2월에, 저희 아내는 7월에 출산을 했는데요. 당연히 빠른 생일을 따라서 처조카가 먼저 저희 딸보다 학교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생년대로 입학해서 저희 딸이랑 완전히 동갑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원망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장모님께서는 둘째 사위인 형님을 저보다 훨씬 위하셨어요. 그 차별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형님께서는 부유한 집안이라는 배경을 두신 데다가 학벌도 저보다 위였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란 게 기울 수밖에 없다고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아내의 모친인 장모님과 가까워지고 싶었고 정말이지 잘 모시고 싶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가면 늘 장모님 곁에서 조금이라도 더 수발을 들어드리려고 했고 여러 가지도 도와드리면서 아등바등 해봤지만 차별당하는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진 몰라도 장모님께서는 자꾸 형님 앞에서 우리 예쁜 큰사위, 에휴, 보기만 해도 아주 배가 다 불러. 나는 밥 안 먹어도 우리 큰사위만 보면 든든해서 배도 안 고프다니깐. 저 보란듯이 이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큰사위라고 지칭하면서 위계도 강조하셨어요. 제 쪽으로 눈을 흘기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참 속이 안 쓰릴 수가 없었습니다. 큰 사위는 걱정이 안 되는데 우리 작은 사위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얼버무리시면서 제 쪽을 향해 한숨을 쉬실 때는 정말 좌불안석, 처가댁에 있는 것 자체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속 좁다는 얘기를 듣게 될까봐 부족한 조건인 전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것 가지고 따지고 드는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릴까봐 저는 불만을 감히 토로하지도 못하고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봐서라도 늘 소가리로만 끝냈죠. 제 여동생이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건만 결혼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도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 녀석이 방황하는 벌은 못 고치고 기어이 사고를 쳐댔을 때 수습하는 것은 당연히 저의 몫이었는데요. 이런 과정이 처가댁에 알려지게 되면서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무조건 강경하게 제 편이었기 때문에 처가 식구들은 차마 아내한테는 직접적으로 쓴소리를 못하고 저를 은근하게 왕따시키면서 자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려갔죠. 형님과 제가 비교를 당하는 건 언제나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진작에 해탈하긴 했습니다만 남자로서 자존심이 늘 상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가슴 아팠던 부분인데요. 특히 딸아이들이 커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을 투영해서 그 차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명절 같은 때에 다 함께 모이면 그런 것들이 잘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처가댁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서 과자 몇 개 사 먹고 자판기에서 음료 뽑아 먹고 싶다고 그랬을 때였어요. 자판기에서 나오는 율무차 엄청 맛있는데 우리 그거 먹으러 가자. 저희 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장모님께서는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아휴, 별 같지도 않아서 그런 구질한 입맛은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께서 비꼬시는 말을 어렸던 제 딸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방실방실 웃을 따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딸은 자기 외할머니를 무척 좋아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장모님께서 쌀쌀맞게 구시거나 말거나 딸은 부침성 좋게 굴었습니다. 나도 율무차 먹고 싶어. 우리 과자랑 율무차랑 같이 먹어보자. 형님의 딸인 처조카 아이가 저희 딸의 발언에 맞장구를 치며 그렇게 말했을 때 갑자기 장모님께서는 눈빛을 빛내시며 주머니를 뒤져 돈을 찾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자판기에서 율무차 뽑아 먹고 싶었죠? 아이고, 여기 할미가 돈 줄게. 가서 우리 손녀 먹고 싶은 만큼 뽑아 마셔. 알았지? 아이고, 누구 닮아서 율무차같이 고소한 걸 좋아하나 모르겠네. 우리 손녀 예쁘기도 하지. 그런 차별을 보고 있으려면 절로 입맛이 썼네요. 어느 날엔 아내가 드디어 그런 정황들을 포착해내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장모님께 따졌습니다. 다들 너무하지만 엄마가 그 중에서도 가장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똑같은 손녀인데 차별해? 왜 누군 예뻐하고 누군 미워하냐고. 그게 어른이 돼서 할 만한 행동이야? 엄마 제발 부끄러운 줄 좀 알아. 그럼 네가 잘난 서방 만나서 결혼하지 그랬냐? 뭐라고? 엄마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잘난 서방? 네 언니는 강남 사는 남자 만나서 지금까지 떵떵거리고 사는데 넌 지금 이 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디 경상도 시골에서 변변찮은 재산 하나 없는 집안의 남자를 만나서 이토록 볼품없게 사냐고. 네가 먼저 내 가슴에 대못 박은 거야 이거사. 엄마는 나를 딸로서 바라본 게 아니라 무슨 자식 장사하는 것처럼, 내가 장사에 내놓는 물건인 것처럼 바라봤었나 봐. 내가 누구랑 만나서 결혼하든 딸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는데 그게 그렇게나 마음에 안 들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미울 만큼, 차별할 만큼. 너도 네 자식 시집 보낼 때 되면 내 마음 알 거야. 지금은 백날 말해봤자 네가 날 이해하겠니? 아니, 난 내 자식 시집 보낼 때가 돼도 지금 엄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적어도 그런 걸로 자식들 등급 나누고 차별할 생각 따위 추호도 없으니까. 화가 난 아내는 장모님과 열띤 설전을 벌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집은 처가댁에 별 건수가 없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심 아내의 그런 결정이 반가웠던 것은 사실이에요. 저에게 처가댁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때문에 아내가 자기 식구들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고 죄스럽기까지 했었습니다. 내가 잘난 집안에서 태어난 놈이었다면 어땠을까? 형님처럼 장모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위가 될 수 있었겠지. 아니, 내가 비록 타고난 배경은 부족하더라도 좋은 대학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 지금보다 훨씬 떳떳했을 텐데. 이게 다 내가 게으르고 부족하게 살아서 그렇구나. 우리 딸한테는 나보다 좋은 미래가 허락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식 농사에 기대를 거셨던 분인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에 책임감이 막중했던 장남으로서 고작 이런 어른이 되어버린 것에 새삼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이 크게 될 제목이 아닌 것을 저는 진작 알고 있었고 그랬기에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 했던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사람이 되지 못했죠. 제 스스로가 너무 못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없이 초라해졌어요. 나는 당신 배경 보고 결혼한 거 아니야. 잘 알지? 난 그냥 당신이란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상한 생각하면 나 정말 섭섭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는 거 맞지? 옛날 그때 배 아파서 쓰러져 있던 날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걸, 아니면 지하철에서 마주쳤을 때 모른 척할 걸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뭐야, 당신 지금 장난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얼마나 난리를 쳤었는데. 그래, 장난이야.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좋아했었는지 우리 두 사람 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여보랑 결혼할 건데 그냥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너무 못난 놈이라 여러모로 미안하다는 거,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좁은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거 알아? 나야말로 당신한테 미안할 때 많다는 거.
나랑 결혼만 안 했어도 더 행복한 결혼 생활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남잔데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나도 참 당신한테 미안해져. 내가 결혼하자고 당신을 조르고 졸랐었잖아. 그런 나한테 끌려와준 당신한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내내 미안해왔어. 하지만 저에게는 애틋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놈이 분명했죠. 딸이 궁금해했어요. 왜 갑자기 외가댁에 잘 안 가는 것인지요. 저희 부부는 그냥 바빠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한테 사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둘러댔습니다. 딸이 진실을 알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영영 처가댁을 안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어서 방문했을 때였죠. 장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조금 살벌하다고 그때 느꼈어요. 저로 인해서 당신의 막내딸과 싸우게 됐고 교류도 드물게 된 것이라 여기면서 저를 탓하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영 못마땅한 것을 바라볼 때의 눈빛, 딱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저에게만 그러시는 것이었으면 상관없었을 것입니다. 익숙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딸한테까지 그러시는 건 정말 선을 넘는 것이었어요. 형님의 딸인 처조카 아이에게는 곧잘 용돈을 쥐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용돈 한 푼 안 주셨던 분인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설마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우리 이쁜이 손녀,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학용품은 많이 샀자요. 할미가 용돈 줄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준비물도 사고 그래라. 알았지? 처조카 아이에게 용돈을 두둑이 건네주시면서 웃어주셨던 장모님. 옆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던 저희 딸이 얼른 장모님께 자기 두 손을 내밀었어요. 외할머니, 저도 새학기 시작해요. 저도 용돈 주세요. 너? 그래. 둘이 동갑이었지? 근데 넌 학교에서 성적이 영 별론가 보다. 학급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네? 저는 1등 아닌데요? 그럼 그렇지. 어찌 보면 당연해. 왜냐면 너는 씨가 안 좋으니까. 타고난 유전자가 그런데 발버둥 쳐봤자 크게 될 수 있겠어? 아유. 장모님께서는 혀까지 끌끌 차시고는 저희 딸을 외면하셨어요. 늘 씩씩하게 웃는 얼굴이었던 저희 딸이 그때 처음으로 충격받는 표정이 되어선 힘없이 두 손을 내렸습니다. 그걸 보면서 처조카 아이는 비죽 웃고 있었어요. 거기까지 본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차가워진 가슴을 안고 장모님께 다가갔습니다. 장모님,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애한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우, 깜짝이야. 어디 있다가 나타나서는 또 그걸 다 들었다고 한대? 하여간 귀도 밝아. 근데 뭐가 어때서? 애가 뭐 그런 의미를 다 알아들으라고? 김서방 유난이야. 장모님께서는 짜증스럽게 자리를 피하셨고 저희 딸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어서 저는 우선 아이부터 달래줬습니다. 밖으로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더니 그제서야 조금 웃었죠. 아빠, 외할머니는 왜 나 싫어해? 나 예뻐해 주신 적이 없어. 하지만 딸아이가 건넨 질문에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안 싫어한다고, 네가 착각한 거라고 저는 애써 담담하게 말을 해줬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는 고민 끝에 아내에게도 그 일을 말했고 아내는 폭발해서 장모님과 대판 싸웠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내는 물론이고 저도 몰랐던 일들이 저희 딸한테 꽤 있었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없을 때 장모님께서는 딸아이한테 별 말씀을 다 하셨었다고 합니다. 너는 반쪽 유전자다. 태어났을 때부터 강남에 사는 특권층은 너랑 다르다. 너는 죽어랍시고 노력해야 강남 입성이 가능한 처지에 있으니 남다르게 노력해야 한다. 네가 내 손녀인 게 가끔은 부끄러울 때가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자주 내뱉으셨던 거죠. 마치 어린아이에게 스트레스를 풀듯이 그렇게 구셨던 거예요. 화가 난 아내는 장모님을 앞으로 안 보겠다고 했어요. 장인어른께서 대신 나서서 사과하시면서 중재를 해주시려고 노력했기에 그나마 가족 간의 절연만은 막아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님과 처형 부부의 민낯도 보게 됐어요.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민준 엄마, 그만해. 내가 워낙 잘난 거지 그쪽이 못난 게 아니잖아. 어? 아닌가?
못난 것도 사실이구나. 아유, 장모님도 속 복잡하시겠어. 애한테 그러신 건 너무하셨지만, 아니,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고. 그리고 또 우리 딸이 그쪽 딸보다 월등한 걸 어떡해, 타고난 걸. 비교하실 수밖에 없지. 생판 남이면 모를까 가족으로 엮인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처형이고 형님이고 정말 그때 다시 보게 됐어요. 별로 상종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애초에 저나 아내나 남한테서 떨어지는 콩고물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고요. 그 두 사람이 부유하게 잘 살든지 말든지, 그래서 장모님의 애정을 독차지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살길 바랬습니다. 그 후로는 거의 처가댁과 교류 없이 살았고, 저희 딸은 중학교에 들어가서부터 미친 듯이 공부에 매달렸어요. 혼자 알아서 집에서도 자습을 척척하는 모습에 어느 날 제가 물었었죠. 혹시 공부에 이토록 매달리는 이유라도 있냐고요. 머뭇거리던 딸은 의외의 답변을 내놓아서 저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내가 외할머니로부터 들었던 말들 진짜 어이없는 게 많았더라. 그땐 내가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커가면서 그 말들의 의미를 알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독한 마음을 먹게 됐어. 아빠, 나 한번 공부로 부딪혀보려고. 마침 내가 공부에 영 재능이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 아빠도 나 응원해줄 거지? 영특한 딸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장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고, 커갈수록 그 의미들을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성공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고 기특하기도 했고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은 자기 말 맞다나 공부에 재능이 있었어요. 결코 노력만으로는 채워지지 못할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딸은 그런 부분까지 넘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로서는 놀랄 노자였죠. 시키지도 않았건만 혼자서 공부를 어찌나 잘해내던지 한 번 책상에 앉으면 기본 3시간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게 자식 농사 잘 짓는 것이었는데 3남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성공하길 바라셨고, 그래서 우리 교육만큼은 신경을 써주셨었는데 나는 그걸 내 딸을 통해서 이뤄낼 것 같네. 우리 부모님께서는 손녀를 통해 이뤄내시는 셈이 되겠구나. 저는 저희 딸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저희 딸은 고등학교 내내 전교권은 물론 전국권에 드는 성적을 기록했어요. 망설임 없이 의대에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부부랑 상의하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의사 될게요 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어요. 물론 저희는 불만 없이 무조건 지지해줬죠. 솔직히 제 아내는 딸이 음악가라든지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주저없이 찬성할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여전히 낭만주의자의 이상주의자라서 말입니다. 자기 엄마에 비해 지극히 현실적이고 철두철미한 성격인 제 딸은 의대 생활도 무리 없이 잘 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처가댁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가장 관건인 형님 처형집은 그저 그렇게 사셨어요. 형님 일이 좀 안 풀렸긴 한데 원체 집안 사정이 어렵지 않았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힘든 부분은 없는 듯 했습니다. 다만 문제라면 자식 농사랄까요? 형님 처형께는 아들도 있었거든요. 얘가 첫째입니다. 대학 나오고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사고 쳤어요. 상대는 20살 여자애였습니다. 일가 친척이라곤 하나도 없는 천혜고와 보육원 출신 여자애였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첫째 조카의 회사 바로 근처였던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엮였고 처형의 표현에 따르자면 악연이 됐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다른 도리가 있어야죠. 결국엔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저희 딸과 동갑인 처조카 아이요. 수능을 말아먹었다더니 재수를 했어요. 재수 끝에 간 대학은 대전에 있는 4년제였습니다. 그러더니 1년 다니고 자퇴했어요. 다시 대학을 들어가겠다 했죠. 하지만 처조카 아이가 다시 대학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답니다. 25이 되도록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처형이 화가 나서 운전면허라도 따라고 그랬대요. 처조카 아이는 운전면허에서 계속 떨어졌고 무면허 상태에서 처형의 차를 끌고 나갔다가 강남 한복판에서 오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 차량 중에서 한 대는 국내에 몇 대 없다는 초고가 차량이었고요. 나머지 차량도 전부 외제차였다고 하니 이 정도면 운도 지질이 없는 경우였죠. 명절이 장인어른 생신과 겹치는 바람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였습니다. 형님이랑 처형은 오셨는데 자식들은 두고 오셨더군요. 왠지 간만에 뵌 장모님의 안색이 파리하다고 그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색을 완전히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저희 딸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었잖아요. 저 의대 합격했을 때 뵙고 그 후로는 지금이 처음 뵙는 거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20대 후반이라니 저도 안 믿겨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넌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아유, 우리 손녀. 이 할미가 늘 기특하게 생각하고 있단다. 어머, 정말이세요? 다른 손녀랑 착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저희 딸이 즐겁게 웃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바로 근처에 있는 저한테만 들릴 정도로 장모님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다른 손녀만 편애하시는 걸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치매 오신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외할머니, 참 신기하죠? 강남에서 태어난 씨가 좋은 년은 뭘 해도 안 되는 만년백수인데 씨가 안 좋은 저는 인생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의사네요. 저희 딸은 완전히 핏기가 가신 장모님의 얼굴을 인자하게 내려다보면서 태연하게 그 어깨를 2번 주물러드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기색을 갖추느라 애를 써야 했지요. 장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향해 옛날엔 정말 미안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히셨지만 아내가 원체 강경했기에 그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이었죠. 예? 장모님, 옛날이라뇨? 전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지 마, 김서방. 서운한 거 있으면 부디 다 풀어주면 안 될까? 내가 늙어가니까 어디 기댈 때도 마땅치 않고 정말 내가 반성이 들어서 그래. 글쎄요. 저는 계속 장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김서방,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손녀한테도 내가 못할 짓 했었어. 내가 미안해. 저는 전적으로 아내를 따르며 사는 사람이니까 아내가 시킨 지침대로만 행동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응하라고 했으니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겠죠. 저희 딸은 엄청 잘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건 이런 것이더군요. 아빠,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는 말 알아? 내가 보니까 20년이 걸려도 안 늦는 것 같아. 속이 다 시원해. 장모님의 파리해진 안색을 곱씹을수록 통쾌하다면서 딸은 엄청 즐거워했었죠. 저희 딸은 자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와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손녀 사랑이 엄청나시거든요. 저희 식구들은 그래서 다 저희 딸이라면 사족을 못 쓴답니다. 집안의 자랑이라고 늘 예뻐해주고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딸, 평생의 의지가 되는 가족들을 두었으니 어쨌거나 저는 예나 지금이나 참 행복한 놈인 것 같습니다.